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시대가 거부하더라도 내가 지켜야만 하는 신념이 생길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인공은 500년 전 조선의 중심에서 그 고독한 전쟁을 자처했던 여인,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그녀는 본래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나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종의 두 번째 계비로 입궁했습니다. 당시 궁궐은 권력을 탐하는 대신들과 후궁들의 질투가 소용돌이치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배경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지혜와 인내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입궁 초기에는 자식이 없어 구박을 받기도 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결코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강단과 남성 사대부들을 압도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34살의 늦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 명종을 낳으면서 그녀의 삶은 생존에서 권력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던 그녀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았던 조선은 성리학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의 멸망 원인을 불교의 타락에서 찾았던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불교는 정치를 어지럽히는 독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미신이었습니다. 억불숭유라는 네 글자는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법도였으며 승려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 천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사대부들이 꿈꾼 조선은 오직 유교 경전 속에만 존재하는 도덕적인 나라였으므로 왕실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교 의식조차 가차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유교 중심 사회에서 문정왕후는 최고의 권력자인 대비가 되었고 그녀의 손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쥐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던 행보가 오늘날까지 파격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부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300년 동안 금지되었던 승과 시험을 부활시키고 승려들의 법적 지위를 복구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사대부들의 자부심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일이었으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던진 가장 위험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여자가 정치를 하는 것조차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며 비난하던 시절에 그녀는 불교라는 금기된 무기를 들고 남성 중심의 사대부 사회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사후의 평가를 담보로 이토록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여인의 절박함과 아들을 향한 지독한 모성애,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흔히 권력의 눈먼 악녀로 기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차가운 기록 너머에 있는 인간 문정왕후의 진심입니다. 그녀가 마주했던 세상은 그녀를 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가 선택한 불교는 어쩌면 그 거친 세상에서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불교 부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인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선 여왕이기 전에 그녀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바로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아들 명종에 대한 애끓는 마음입니다. 문정왕후에게 불교는 정치적 도구이기 이전에 벼랑 끝에선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중전의 자리에 올라 아들 명종을 낳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멸시와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후궁들이 자식을 낳아 세력을 키울 때 그녀는 홀로 빈 궁궐을 지키며
부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34살이라는 당시로서는 노산의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온 존재를 증명하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늘 잔병치레에 시달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유교는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 앞에서 혹은 이름 모를 병마에 시달릴 때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사대부들은 예법을 논하며 왕실의 안녕을 빌었지만 정작 아들의 열이 떨어지지 않는 밤에 문정왕후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교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 즉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필요했습니다. 신하들이 미신이라 치부하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불안은 명종의 건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후사가 생기지 않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명종이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왕실의 위엄은 물론 자신의 입지조차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명종의 건강과 대를 잇는 축복을 위해 전국의 명산 대천에 기도를 올리고 사찰에 막대한 시주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을 탐하는 욕심이라기보다 자식이 대를 잇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평범하면서도 지독한 어머니의 마음이 종교적 집착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승려, 보우를 만났습니다. 보우는 그녀에게 단순히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 아니라 아들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는 보우의 조언을 받아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세우고 아들이 아플 때마다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렸습니다. 신하들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요사스러운 승려를 멀리하고 불교를 배척하라고 소리칠 때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 사대부들의 명분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정왕후를 정치가로서만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던 가장 밑바닥의 동력은 어머니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그 마음이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를 꽃피우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불교를 이용해 사대부들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했는지 그 치밀한 정치적 승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문정왕후가 유교 국가의 금기를 깨고 불교를 부활시킨 행보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발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념을 무기로 왕권을 압박하던 사대부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도학 정치를 내세워 국왕의 사생활부터 통치 행위까지 모든 영역을 유교적 잣대로 검열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사대부들의 이념적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불교를 대안적인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에게 불교는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비대해진 신권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칼날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신하들은 성리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닌 국가의 절대적 진리로 신봉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성리학적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충이나 부도덕의 프레임을 씌워 왕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이념적 포위망을 뚫기 위해 불교를 공식적인 무대에 다시 세웠습니다. 불교 세력이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자 성리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던 사대부들의 논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원적인 가치 체계를 강제로 도입함으로써 신하들이 가진 무형의 권력을 분산시킨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름 없는 승려였던 보우를 판선종사라는 직함에 임명하여 불교 부흥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대부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새로운 권력 실세를 창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궁궐을 수시로 드나들며 국정에 관여했습니다. 유교적 절차와 격식을 중시하던 신하들에게 보우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협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신하들이 보우를 공격할 때마다 이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정 내의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압박했습니다. 1552년에 단행된 승과시험의 부활은 사대부들의 권력 기반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관직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유교 경전을 시험하는 과거제뿐이었으며 이를 통해 선발된 사대부들이 관료 사회를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승과시험을 통해 불교적 지식을 갖춘 승려들에게 국가가 공인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사대부들이 독점하던 인재 선발의 주도권을 왕실이 일부 회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배출된 승려들은 사찰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면역 혜택을 누리며 유교 질서와는 독립된 거대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부흥을 명분으로 단행된 대규모 사찰 재건과 시주는 왕실의 경제적 독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교 관료들은 왕실의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으나 문정왕후는 불교 행사를 핑계로 막대한 예산을 왕실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양주 회암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왕실의 비호 아래 있는 경제적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여 왕실이 조정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은 사대부들이 구축해놓은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보우라는 인물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승과라는 제도를 통해 신하들의 독점적 권력 구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빗발치는 상소와 유생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은 왕권의 사활이 걸린 권력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 정책은 도성안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의 사회적 사상적 토대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유일한 사회 운영의 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주도한 불교의 가시적인 부상은 피지배층인 백성들의 정서와 맞닿으며 성리학적 이론주의에 강력한 균열을 냈습니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기저 민심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성리학은 통치와 질서의 학문으로서 매우 정교했으나 질병과 빈곤, 죽음이라는 인간 본연의 고통을 위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강력한 억불 정책으로 인해 민간 신앙의 거점이었던 사찰들이 위축되었으나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사찰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추상적인 도덕 규범보다 현세의 복을 빌고 내세의 안녕을 약속하는 불교의 직관적인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규모 불교 행사를 열고 사찰을 중건함으로써 국가 이념이 채워주지 못한 백성들의 정신적 공백을 왕실 주도의 종교 행위로 흡수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은 주요 사찰들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사찰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으며 갈 곳 없는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피난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사대부들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사찰로 유입되는 막대한 시주물과 토지는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전국 사찰의 재산을 보호하고 승려들에게 부역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는 성리학적 토지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던 사대부들과의 경제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문정왕후의 정책에 대한 사대부들과 유생들의 저항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권당이라 불리는 수업 거부와 집단 상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의 부활은 곧 성리학적 진리의 오염이자 문명국가로서의 지위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유생들은 보호를 요승으로 규정하고 그를 처형할 것을 요구하며 왕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저항에 대해 유생들의 부모를 압박하거나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식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사상적 정당성을 내세운 신권과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왕권 사이의 처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교 정책의 확산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도 미묘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승과 시험을 통해 천민이나 하층민 출신도 공식적인 신분과 직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가문과 유교적 학식으로만 신분이 결정되던 사회체제에 이질적인 경쟁 요소를 도입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대적 평등의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성리학이 설정한 인간의 등급 이외에 종교적 권위라는 또 다른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함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성사대부들이 불교 부흥을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체제 전복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동원하여 사찰의 종소리를 다시 도성에 울리게 했으나 그 소리는 사대부들에게는 몰락의 전조로, 백성들에게는 가느다란 희망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문정왕후가 구상한 불교 부흥의 실무를 담당하고 신하들과의 최전선에서 맞섰던 인물은 승려보호입니다. 그는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무명의 승려였으나 문정왕후에 의해 발탁되어 조선 불교의 최고 권력자인 판선종사가 되었습니다. 보우의 등장은 성리학적 위계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 조정의 이질적인 권력축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대부들은 보우를 왕실을 현혹하는 요승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집요한 정치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 이후 폐지되었던 선종과 교종을 다시 세우는 행정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봉은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의 본산으로 지정하여 흩어져 있던 불교 세력을 조직화했습니다. 이는 파편화되어 있던 전국 사찰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승려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국가적 종교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보우는 이 과정을 통해 왕실의 명령을 사찰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강력한 행정망을 구축했으며 이는 사대부들이 장악한 지방 행정 체계와는 독립된 독자적인 체계였습니다. 보우가 추진한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승과 시험을 통한 승려 등용 제도의 부활입니다. 보우는 직접 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총괄하며 왕실에 충성하는 새로운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선발된 승려들은 훗날 국난의 시기에 승병으로 활약하는 등 국가의 인적 자산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성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적 행위로 간주하고 승과 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대부들은 보우를 정상적인 승려가 아니라 임금과 대비의 눈을 가리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며 강력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보우를 공격한 핵심 이유는 그가 유교적 언로를 통하지 않고 대비와 직접 소통하며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보우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어야 한다는 그건까지 서슴지 않았으나 문정왕후는 오히려 보우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파직하며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조선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성리학 세력과 불교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던 왕실 간의 사생결단식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보우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려 했던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왕실의 권위를 보좌하고
백성의 안녕을 비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문정왕후가 지향했던 강력한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논리였습니다. 보우는 사찰을 왕실의 복을 비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유교 사대부들의 도덕적 우월감에 맞설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을 문정왕후에게 제공했습니다. 보우와 문정왕후가 꿈꿨던 불교 부흥의 꿈은 조선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문정왕후가 주도한 대규모 토목 사업과 불교 행사의 실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 재정의 운용과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은 단순한 교리의 전파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물리적 공간을 창출하는 토목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선 초기부터 방치되거나 폐사되었던 전국의 주요 사찰들을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의 인력과 자재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성격을 띠었으며 성리학적 근검 절약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에게는 경제적 정치적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자원 동원은 조선의 국가 재정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은 양주 천보산 기슭의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한 것입니다. 회암사는 고려시대부터 왕실의 후원을 받던 유서 깊은 곳이었으나 문정왕후는 이곳을 궁궐에 버금가는 규모와 격식을 갖춘 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회암사는 전성기 시절 부지가 약 1만 평에서 1만 5천 평에 달했으며 262칸의 건물과 3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유생들이 몰려와 회암사에 불을 지르고 파괴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사대부들에 의해 그 화려했던 사탑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터와 몇몇 석조물만이 남아 당시의 찬란했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찰의 구조가 아니라 경복궁과 같은 조선 궁궐의 배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왕이 머무는 침전과 진무를 보는 편전 형태의 건물이 사찰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문정왕후가 불교를 빌미로 도성 밖에 또 다른 정치적 거점을 구축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고증적 증거입니다. 사찰 중건을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자재는 대부분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망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백성들이 흉년과 노역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왕실이 사찰 건축에 막대한 구리와 나무, 인력을 쏟아붓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찰의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 자산인 구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군사력 약화와 화폐 유통의 차질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신하들은 사찰로 유입되는 자금이 민생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정왕후는 왕실의 사유 재산과 특수 예산을 동원하여 이러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사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국의 비옥한 토지를 사찰 소유로 귀속시키고 많은 수의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의 토지 지배 체제인 과전법과 직전법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사찰 소유의 땅은 국가의 세금 징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찰에 소속된 승도들은 군역과 요역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민이 가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승려가 되거나 사찰에 소속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가용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사대부들이 통제하는 지방 경제권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찰은 단순히 소비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왕실의 자금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경제적 허브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사찰을 통해 전국의 시장권에 관여하거나 특정 물품의 유통권을 보장함으로써 왕실 정치를 뒷받침할 비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사찰 주변에 거대 상단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왕실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대규모 사찰 중건 사업은 조선의 풍경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던 불교 예술과 건축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으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국가 재정의 고갈과 신하들의 깊은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뿌린 불교의 씨앗이 훗날 국난의 시기에 어떻게 조선을 구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과제도는 조선 불교계에 조직적인 지휘 계통을 마련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정왕후는 훗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울 정예화된 인적 자원과 조직망을 구축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부활시킨 승과시험은 조선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꼽히는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서산대사는 명종 7년에 치러진 승과에서 장원으로 급격하며 공식적인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문정왕후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산속에서 개인적인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름 없는 승려로 남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승려라는 지위는 이들에게 전국 사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부여했으며 이는 훗날 임진왜란 당시 전국적인 승병 조직을 단시간에 결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사찰 중건과 선종교종의 부활은 흩어져 있던 전국의 승려들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로 모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한양을 지키던 관군이 무너지고 왕이 피란길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조직적으로 일어난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승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정왕후 시절 정비된 사찰의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승과를 통해 훈련된 지도자들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억불 정책으로 인해 천민 취급을 받던 이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든 이 역설적인 상황은 문정왕후가 불교계에 부여했던 최소한의 법적 조직적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생전에 왕실의 안녕과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불교를 지원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로 돌아갔습니다. 사대부들이 사찰 중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라고 몰아세울 때 그 공간들은 승려들이 모여 체력을 단련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은 지형에 밝고 조직력이 뛰어났으며 특히 산성을 수축하고 지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문정왕후가 사찰 토목 공사를 통해 승려들에게 대규모 공사와 조직 운영의 경험을 쌓게 한 측면이 실전에서 국방기술로 전환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은 승려들에게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는 부채의식과 자부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살생을 금하라는 불교의 계율보다 나라가 없으면 부처도 없다는 호국 불교의 정신이 승병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는 문정왕후 치하에서 불교가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잠시나마 인정받았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은 당대에는 분명 유교 질서를 해치는 파격적인 일탈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그녀가 쌓은 공덕과 공사가 훗날 조선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패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사찰의 주춧돌과 그녀가 뽑은 승려들은 왕실의 기도 제목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전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정왕후의 서거와 그 이후 불교의 몰락, 그리고 그녀의 일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지혜로운 물음을 정리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65년 4월 조선의 정치를 20년 동안 사실상 주도했던 문정왕후가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조정 내에서 불교가 누렸던 일시적인 번영이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공을 들였던 회암사 중창대제는 그녀의 사후 불교계에 닥칠 피해 숙청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성리학적 질서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반격은 전례 없이 잔인하고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승하하자마자 조정의 대신들과 성균관 유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승려 보호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쏟아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유지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빗발치는 유림의 공세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우는 판선 종사라는 직함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제주 목사변협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어 승과시험은 즉시 폐지되었고 선종과 교종의 양종제도 또한 공식적으로 사라지며 불교는 다시 산속의 종교로 밀려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공식 기록은 그녀를 전형적인 악녀로 묘사합니다. 사관들은 그녀가 불교를 숭상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동생 윤원형을 앞세워 조정을 어지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성리학적 명불론에 입각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현대적 재해석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정왕후는 왕실의 권위를 신권보다 위에 두려 했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녀가 불교를 활용한 것은 사대부들의 이념적 독점을 견제하고 왕실 중심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책이 비록 사후에 폐기되었을지라도 조선 사회에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배출한 승려들은 국난의 시기에 국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후원 아래 제작된 수많은 불화와 불상은 조선 중기 불교 미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왕실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과 사찰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성리학적 농본주의가 다 담아내지 못했던 물자 유통의 일시적인 팽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정왕후의 통치가 단순히 종교적 집착을 넘어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문정왕후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라는 가장 이질적인 무기를 들고 남성 사대부 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불교 부흥은 당대에는 실패한 개혁으로 보였으나 역사라는 긴 호흡으로 볼 때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사회의 사상적 다원성의 씨앗을 잠시나마 뿌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아들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시대의 금기를 선택했으며 그 대가로 역사적 비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왕후가 왜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는지 그 내면의 동기와 정치적 배경 그리고 역사의 반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악녀였고 누군가에게는 부처의 현신이었으며 아들에게는 독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입체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정왕후라는 인물의 파격적인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힘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